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어른이 우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할아버지. 울지 않을게. 성공한 건설업자 70대 한진수는 재개발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10살 소녀의 목걸이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20해 전 집안 반대로 등 돌렸던 아들의 딸이었거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 병든 며느리, 그리고 가난 속의 손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시작된 속죄의 시간이 한 노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구역,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골목길이었죠. 한진수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현장을 보셔야 하나요? 뒤따라 내린 정미경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10년간 진수 곁에서 일하며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사소한 현장 점검은 직원에게 맡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직접 봐야 마음이 놓여.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진수는 낡은 건물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깨진 유리창까지 모두 철거 대상이었죠. 이곳에 들어설 새 아파트 단지는 회사의 올해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앞을 지나는데 좁은 계단 입구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후드티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는 계단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수가 부드럽게 인사하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는 잠시 진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이었어요. 진수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작은 자개 펜던트가 오후 햇살에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진수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 목걸이는 분명히 그것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예쁘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받았대요. 엄마 보물이래요. 진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목걸이는 20년 전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제작한 한 쌍의 목걸이 중 하나였죠.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에게 준 게 틀림없었어요. 네, 아빠. 아빠 성함이 뭐였니? 진수의 질문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준영이요. 멋진 이름이죠? 엄마가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준영. 진수는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신분 차이를 핑계로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아들 말이에요. 가문의 체면을 지킨다며 사업에 방해가 된다며 냉정하게 잘라버렸던 혈육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물 드릴까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던 거예요. 2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가족이었죠. 진수는 벽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주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계단,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어린 손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건물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3층이요.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엄마 요즘 많이 아프셔서 집에 계시거든요. 진수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도 아프다는 얘기였습니다.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경 씨. 네, 회장님. 잠깐만 여기 있어. 진수는 벽에서 몸을 떼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낡은 시멘트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낡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20년 전 아들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나가라. 다신 돌아오지 마. 자신이 아들에게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 떠나는 뒷모습, 그리고 그 이후 20년간의 침묵까지. 진수는 주먹을 쥔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며느리를 만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은 20년 전 그날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한진수 건설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52살의 진수는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죠.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대저택, 고급 승용차 세대, 그리고 탄탄한 사업 기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수는 서재에서 다음 주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내 김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28살 아들 준영의 목소리였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준영은 진수의 자랑이었습니다. 언젠가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였죠. 준영아, 왔구나. 어머, 손님이? 은희의 목소리에 진수도 서재에서 나왔어요. 거실에는 준영과 함께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예쁘지만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인상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은희가 자리를 권했지만 준영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희의 손에서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무표정하게 서연을 바라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죠? 서연이 대답하려 했지만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호사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간호사. 진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식당 주인의 딸. 재산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한진수 건설 후계자의 배우자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준영아, 내 아버지.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만났어? 1년 됐습니다. 진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1년. 고작 1년 만나고 결혼? 넌 아직 어려.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배경의 여자는 안 돼. 아버지. 준영이 소리쳤지만 진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준영을 바라봤어요. 준영은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랑? 진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걸로 인생이 유지되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한진수 건설 후계자야. 우리 회사 이미지와 위상을 생각해야 해.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수는 듣지 않았어요. 준영아, 정신 차려. 이 여자랑 결혼하면 너도 회사도 끝이야. 업계에서 뭐라고 하겠어? 한진수 아들이 식당집 딸하고 결혼했다고 비웃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체면만 중요하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야. 나가라. 그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 진수의 차가운 명령에 준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준영의 팔을 잡았어요. 준영 씨, 가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서연 씨 잘못 없어. 준영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요. 준영아. 은희가 소리쳤지만 준영은 이미 서연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진수의 마지막 말에 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탄 택시가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은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는 무슨? 저 녀석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진수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0년.
진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3층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며느리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경이 계단 아래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며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46살 이서연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야윈 몸매와 창백한 얼굴색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틈 사이로 진수를 보자 동작을 멈췄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너였구나. 진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서연은 문을 완전히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으로 들어선 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는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각종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서연이 낡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진수와 미경이 앉자 서연은 물을 따라 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건네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준영이는 우리 아들은 어디 있니? 진수의 질문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5년 전에요. 진수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미경이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였어요. 공사장 가는 길에. 공사장? 진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명문대를 나온 아들이 공사장 일을 했다니. 대기업을 그만두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왜 연락을 안 했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어요. 연락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님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진수는 20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들 아니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준영 씨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묻어났어요. 미나가 태어나고 나서는 준영 씨가 밤낮으로 일했어요. 이 집도 그렇게 얻었고요. 그런데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요. 미나 학비랑 제 병원비 때문에. 병원비? 네. 폐 쪽이 좀 안 좋아서요. 별거 아니에요. 서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진수는 방 안의 약봉지들을 떠올렸어요. 폐질환 치료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야?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진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남이나 다름없었던 사이에서 갑자기 걱정을 표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할아버지? 아이는 아래층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이었어요. 미나야, 인사드려. 이분이 할아버지시야. 서연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진수는 손녀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큰 눈망울, 맑은 미소. 아들 준영을 닮았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꺼내 보였어요. 진수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빼곡한 문제들, 정확한 풀이 과정, 똑똑한 아이였어요. 대단한데? 혼자 공부했어? 네. 엄마가 아프실 때가 많아서 혼자 해요. 진수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10살 아이가 혼자 공부하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니. 미경 씨. 네, 회장님. 진수는 조용히 미경에게 눈짓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진수에게 속삭였어요.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2,300만 원 밀려 있고요. 생활비 대출도 500만 원 있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어요. 2,800만 원. 자신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이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죠. 서연아. 네, 아버님.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하지만 진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20년간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과 미나의 모습만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병원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경이 전화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이서연 씨 병원비,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 납부했다고 합니다. 2,300만 원 모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미경에게 지시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했었죠. 생활비 대출도 정리했습니다. 총 2,800만 원 모두 처리 완료됐어요. 잘했어. 절대 내 이름 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병원비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비가 다 정리됐다고. 익명의 후원자가 납부했다고 하는데 혹시...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와주고 싶어. 서연은 한동안 울기만 했어요. 진수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서연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미나가 반갑게 달려 나왔어요. 진수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오늘은 국어 시험도 잘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서연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진수는 소파에 앉으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낡고 좁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빚에서 해방된 안도감 때문이겠죠. 서연아, 병원은 언제 다시 가니? 다음 주 화요일이요. 정기 검진 받아야 해요. 내가 같이 가도 될까?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이요? 그래. 의사 선생님 얘기도 직접 듣고 싶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미나가 공부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볼래요? 아이는 도화지를 들고 왔어요. 그림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나, 그리고 할아버지였죠.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진수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아버지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 네. 할아버지 드릴게요. 진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준영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영이한테,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진수는 미나의 그림을 서재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몰랐어요. 이 작은 희망이 곧 큰 시련을 맞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매일 저녁 서연의 집을 방문했어요. 미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회장님,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미경이 알려줬어요. 진수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태석 상무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48살의 박태석은 15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진수의 신임을 받아왔던 인물이었죠. 회장님, 재개발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박태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협력 업체들이 언제 시작하냐고 계속 문의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서두를 필요 없어. 회장님, 이미 석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른 임원이 거들었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 박태석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진수는 박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회장님께서 자주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재개발 예정 구역의 특정 건물만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태석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상무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회사 이익에 관련된 일이라면 다릅니다. 재개발이 늦어지면 손해가 수십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임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상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박태석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진수가 서연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정 세입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재개발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상무, 선 넘지 마. 저는 회사 이익을 지키려는 겁니다. 개인 감정으로 사업을 망치면 안 되죠.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 끝. 다들 나가.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진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박태석도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문 앞에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태석, 저 자식, 뭔가 꾸미고 있어. 제가 조사해 볼까요? 그래. 조심스럽게 알아봐. 그날 저녁 진수는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당분간 내가 못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걱정하지 마.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박태석은 분명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이틀 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한진수 건설 회장, 개인 감정으로 재개발 사업 지연 의혹. 기사에는 진수가 특정 세입자를 위해 사업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48시간 내에 이사회를 열어 재개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회장님, 이거 박태석 상무 지시 분명합니다. 미경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 상무가 협력 업체들과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허위 계약서도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박태석이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자식이 재개발 프로젝트로 돈을 빼먹으려고 했구나. 내가 중단하니까 발악하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증거를 더 모아. 결정적인 순간에 쓸 거야. 하지만 그때였어요. 진수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119 불렀어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야? 대학병원이요. 할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진수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미경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네, 회장님. 그런데 이사회는요? 나중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두 사람은 급히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차 안에서 진수는 주먹을 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을 또 잃을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나가 응급실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10살 아이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니 진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할아버지. 미나가 달려와 진수에게 안겼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저기 응급실 안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진수는 응급실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응급 처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미나를 무릎에 안고 기다렸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서 진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50대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폐섬유증이 급성 악화됐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생명은 괜찮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가족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또 잃게 되는 건가요? 면회는 가능합니까? 가족분만 10분 정도 가능합니다. 진수는 미나를 깨웠어요. 미나야, 엄마 보러 가자. 중환자실 앞에서 소독하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아버지야. 진수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님. 약한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렸어요. 정신 차려. 미나가 기다리고 있어. 죄송해요. 아버님, 저 때문에. 회사 일도 힘드시죠? 진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부터 나아야 해. 준영이가 보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영이도 내가 건강했으면 하고 바랄 거야. 미나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1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며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온 진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나야, 엄마는 꼭 나을 거야.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할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하지만 진수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의사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석 상무가 긴급 이사회를 내일로 앞당겼어요. 그리고 언론에 또 기사를 흘렸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라고 하던가? 회장님이 사적 감정으로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진수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잠들어 있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경 씨,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회장님? 박태석의 비리 증거 모두 준비해. 그리고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진수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안에는 생사를 오가는 며느리가 있었고 옆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할 시간이었어요.
회사냐, 가족이냐.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한진수 건설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7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태석 상무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진수는 밤을 꼬박 새운 얼굴이었어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박태석이 입을 열었어요. 재개발 프로젝트가 석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실이 이미 15억 원을 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수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어요. 박상무, 그 전에 내가 물어볼 게 있네. 무엇입니까? 자네가 협력업체 대광건설과 맺은 계약, 그게 진짜인가? 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수는 서류 한 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 계약서를 보게. 대광건설과 맺은 공사계약 금액이 80억 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50억 원어치 일만 했더군.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태석은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추가 공사비입니다. 추가 공사비라고? 진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네 계좌로 30억 원이 들어온 내역이야. 대광건설 대표 명의로 말이지.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박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진수는 차례로 서류들을 내려놓았어요. 청림건설에서 15억, 동아기업에서 20억. 5년간 자네가 빼돌린 돈이 총 30억 원이야. 박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 진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박태석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만나는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 자네가 뒷돈 받는 장면인데. 박태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를 그렇게 서두른 이유도 알겠더군. 자네가 그 프로젝트에서 또 빼먹을 계획이었지? 아닙니다. 박상무, 자네는 나를 공격하면서 회사를 생각한다고 했어. 하지만 진짜 회사를 좀먹은 건 자네였어.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재개발을 늦춘 게 아니야. 자네의 비리를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거지.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박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박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한 이사가 진수에게 사과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네. 나도 설명이 부족했어.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개발 프로젝트는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기존 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말이죠. 상생 모델이요? 네. 복지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단기 이익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진수의 새로운 비전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연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비는 넘겼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석 달은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해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수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밤새 엄마 곁을 지켰던 거였죠. 진수는 주머니에서 미나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가족을 지킬게.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아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진수에게 미경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박태석 상무 체포됐습니다. 검찰에서 긴급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회장님의 상생 모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어요. 한진수 건설 재개발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높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희망의 집 지역 복지센터, 흰 바탕에 파란 글씨로 쓰인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무료 진료소와 상담실, 2층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공간, 3층은 서연과 미나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었죠. 진수는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미나가 뛰어나왔어요. 건강하게 살이 오른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오늘 개소식이죠?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우리 미나가 많이 도와줬지? 당연하죠. 저도 이제 이 집 주인인걸요. 진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석 달 사이에 미나는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서연이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고 건강해 보였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서연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 보이는구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최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셔서요. 서연은 석 달간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폐섬유증이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안정됐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의료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개소식에 몇 분이나 오시나요? 마을 주민 100여 명 정도 올 거야. 시장님도 오신대.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진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건물은 원래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될 겁니다. 무료 진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는 곳 말이죠. 여러분 모두의 집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수는 서연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 진료소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이서연 선생님입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진수는 미나와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우리 학교 보여요. 미나가 멀리 있는 학교를 가리켰어요. 그래. 이제 매일 할아버지 보러 올 수 있겠네.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요. 진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내 아빠를. 우리 준영이를 제대로 못 챙겨줘서. 그래서 너희가 고생했잖아.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2년을 살면서 손녀에게 위로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3층 거실에서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아버님,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히 먹었어. 진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도 지금 이 모습 보고 있을까? 서연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미나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3개의 목걸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 맞춰볼래요? 진수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자신의 것, 서연의 것, 그리고 미나의 것. 3개를 맞추니 완전한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해졌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요. 그날 밤 진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70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쓰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준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남긴 가족을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진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준영이겠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일찍 일어나 희망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이곳이 그의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1층 진료소에는 벌써 주민 몇 분이 와 계셨어요. 서연이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2층 교육실에서는 미나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10살 아이가 70대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진수는 사무실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이런 복지센터를 다른 지역에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 시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어요. 그녀도 이제 이곳에서 진수를 돕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원도 해주신대요. 좋아. 계약 진행해. 그리고 회장님, 언론 인터뷰 요청이 10여 건 들어왔어요. 모두 거절할까요? 아니, 한 곳만 받아줘.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잖아. 저녁 무렵이었어요. 진수는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미나가 함께 올라왔어요. 오늘 환자 20분 봤어요. 모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보람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 오늘 김할머니가 초콜릿 주셨어요. 제가 스마트폰 잘 가르쳐 줬다고요. 미나가 초콜릿을 보여줬어요. 진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준영아, 봤지? 내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말이야. 석양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의 후회를 딛고 진수는 마침내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